오늘도 코로나19부터 분석해봅니다. 박기수 고려대 환경과학연구소 교수, 김관욱 계명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코로나 확진자 수가 48명이 늘었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이 40명입니다. 네. 교수님, 네. 이거 상황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우선 조마조마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지금 이 숫자가 30명, 40명이 세계적으로 보면 큰 숫자는 아닌데 우리나라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고강도 대책들이 굉장히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즘 길거리 돌아다녀 보시면 아시지만 마스크 안 끼시는 분이 없고요. 또 이렇게 손 관리도 잘 하시고, 그리고 정부도 굉장히 QR코드 도입을 해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무슨 얘기냐면, 많이 이렇게 바이러스가 전파가 안 돼도 눌러놓을 대로 눌러놓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30-40명이 늘어나고 있다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뒤집어 얘기하면, 이런 어떤 강도 높은 규제나 대책들이 조금만 느슨해지면 숫자가 한꺼번에 확 튈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바이러스가 지금 성격이 너무나 빨리 전파가 되고 있는 게 전 세계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숫자가 작지만 언제든지 우리가 옛날에 했던 수백 명대 하루에 많게는 909명까지 나왔습니다. 그런 쪽으로 튈 수가 있기 때문에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열심히 우리가 동참하는 게 가장 지금 현재로서는 중요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네, 꾸준히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이 추적하지 못하는 곳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걱정하는 방역당국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 확산 추세를 저희 방역당국의 추적 속도가 충분히 따라잡지 못하다라고 표현을 드리고 있는 중인데요. 저희 방역당국의 추적 속도가 이 확산 속도를 충분히 따라잡았다 그러면 이 확산 추이가 꺾이기 시작할 겁니다. 미처 격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2차, 3차, 4차 전파가 된 것들을 뒤늦게 확인하고 있어서 이 확산의 속도를 저희 추적 속도가 충분히 따라잡지 못하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일일이 다 단속할 수도 없고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지금 정책반장이 얘기했던 게 굉장히 고민이 많이 담겨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역학조사의 속도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빠른 상황입니다. 네. 사람만 구술로 진술해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장비를 동원해서 GPS 통해 가지고 거의 1시간 만에 한 사람의 이동 거리를 안다는 거는, 그러니까 차로 치면 우리나라 역학조사 속도는 한 60km 이상으로 달려가는데 이 바이러스가 달려가는 속도가, 뛰어가는 속도가 한 80km 이상이 된단 말이죠. 네. 근데 그 80km도 120km나 130km 달려갈 거를 우리가 지금 막아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이게 조금만 느슨해지면 바이러스가 더 전파가 빨라지고, 그런 상황이 지금 안타깝게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역학조사를 빨리 하긴 하지만 국민들이 이 전파가 덜 되도록 동참을 하고,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이제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면 의료진들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또 지난번에 이 기억을 하시겠지만 대구 같은 거는 병상이 없어가지고 안타깝게 돌아오고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국가적으로 의료진도 노력이 필요하지만 국민들도 이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바이러스의 일일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 이하로 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현재로서는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지금 굉장히 또 우려되는 상황은 이 수도권 지역을 넘어서 대정권, 비수도권 지역까지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은경 본부장이 얘기한 대로 사실은 수도권은 그냥 수도권이 아니고 정부권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도권과 연결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수도권의 이 생활권을 연결된 분들이 또 다른 지역으로 가시고, 거기에서 또 생활권이 연장된 부분들이 계속해서 파급되는, 그래서 충남, 대전 이렇게 해서 전주까지 내려가는 이런 장면들이 벌어지는 것은 결국은 생활권 중심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그 부분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그 강도 높은 방역 활동을 좀 전국으로 확대할 필요성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가운데 사실 해외 유입도 조금씩 계속 늘고 있거든요, 교수님. 네. 오늘은 8명인데 어제 이제 전날 걸 보면은 한 31명 정도 나왔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은 지금 숫자를 보면 48명 중에 8명이 해외에서 상대적으로 적어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만 봐도 해외에서 전체 67명인데 해외에서 31명, 국내에서 38명, 거의 이제 반반 수준이고, 문제가 지금 이제 걱정스러운 게 해외에서 우리 기억을 하시겠지만 중국에서 크게 번지다가
미국, 유럽으로 가고 최근에 이제 중남미,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 남부 아시아까지 퍼지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나오는 숫자는 지속적으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어서 우리 그 국내에서 들어올 때 이제 2주간 자가격리 의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그 이동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다른 우리 국내 분들한테 감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제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의료진이 투입이 많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분들도 어쨌거나 들어오면서 의료진에서 테스트해야 되고 격리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국내 의료계에서는 좀 가급적이면 해외 쪽은 좀 어떻게 좀 고강도를 해보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지금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정부로서는 이제 양쪽 일상과 방역 그리고 뭐 해외의 어떤 여러 가지 교역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숫자가 만약에 해외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강도 높은 대책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이제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풀리지 않는 의문이에요. 계속 처음부터 코로나 사태 처음부터 외국에서 입국하시는 분들 무증상으로 들어왔다가 이 전국으로 퍼지면 이 어떻게 그분들의 뒤를 쫓아서 우리가 그 조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역학 조사를 이런 이게가 나오니까 입국 제한 이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가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지난 1월 20일 날 왔기 때문에 어제가 5달이에요. 5달이었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 첫 번째 환자가 중국에서 온 분들이 결국에는 지금 이제 12,000명이라는 숫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의료계의 목소리는 당연한 거고요. 당연해서 숫자가 아무래도 더 증가를 크게 하게 된다면 들어오는 과정에서 닫는 것보다는 아예 해외에서 들어오기 전에 2주 동안 어떤 조치를 자기들이 해서 그 다음에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들어오게 하라 이런 목소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는 지금 상황에서 뭐 기다 아니다라고 답을 하기는 어렵지만 만약에라도 숫자가 뭐 100명대로 늘어나거나 그러면 국내를 치료해야 되는 의료진들이 해외에서 들어오신 동안에 고생을 해서 우리 스스로 좀 안타까운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때는 선택을 해야 될 수 있는 상황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참 감염 경로라도 알면 추적이라도 가능한데 이제 그렇지 않아서 문제인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관련해서 방역당국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대전 충남 지역 그리고 전주에서도 환자가 발생하여 감염 위험 지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산발적인 환자 발생이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는 무증상이나 경증으로 조용히 전파 중인 코로나19 감염자가 지역사회에 상당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말 동안 외출이나 모임을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불가피하게 모임이나 외출을 하실 경우에도 얼마나 감염 위험이 큰지를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뭐 외출 자제 당부해주는 목소리도 들었는데요. 저 교수님. 네. 이렇게 계속 당부를 하지만 정말 알 수 없는 깜깜이 감염자가 한 10%,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5개월이 되다 보니까 국민들도 사실 굉장히 많이 지쳤죠. 이렇게 이제 자기가 스스로 방역하고 이렇게 활동을 자제하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점점 퍼지는 것인데,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경로를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외에서 유입된다 그러면 뭐 그것이 파악되고 그걸 추적이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어디에서 감염이 됐는지를 모르면 조사를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는 것이고 특히나 거기에서 이제 무증상 감염자들이 활보를 하게 되면 사실상 뭐 어디를 추적을 해가지고 이것을 차단해야 되는지를 방역 당국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가장 우려스러운 거 아닌가.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좀 항체 조사라든가 뭐 지금 서울시에서는 전체 시민들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이제 검사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것들을 뭐 전국으로 좀 확산을 시킨다거나 좀 약간의 특단의 대책들을 좀 강화하는 것이 좀 필요한 상황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모신 또 박혜수 교수님께서 이 방역 체계 최고 전문가 분 중에 한 분이신데 그런 의미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종식을 선언하는 다른 나라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처음에 굉장히 잘하고 있다, 방역 선진국이다 얘기 나오다가 지금은 갑자기 또 확산세를 우려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게 전 너무나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선택의 문제 같은데요. 말 그대로 이제 가장 이론적으로는 모든 국민하고 국가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주 동안 아무도 안 움직이시면 제로로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제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라마다 선택이 다른 것이고요. 이제 지금 그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식 선언하는 나라가 예를 들면 이제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있었는데 좀 거기도 안타깝게도 현재 지금 환자가 다시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바이러스가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2015년 5월 20일 날 걸려서 이 바이러스는 이제
치명률은 20%로 높지만 전파 속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추가적으로 바이러스가 안 생겨서 12월 23일 날 2015년에 종식을 선언했는데 이 바이러스는 사실상 우리 이제 인플루엔자 독감, 홍역을 종식을 선언하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네. 바이러스가 너무 빨라요. 그리고 또 번지고 우리나라를 눌러놓으면 아프리카에 바이러스가 있다가 다시 들어오는. 그래서 종식이라는 선언에 대해서도 WHO에서는 그게 이제 적절하지 않다는 이미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숫자를 0으로 눌러놓는다는 거는 나중에 올 가을이나 겨울에 바이러스가 이제 인플루엔자처럼 독감처럼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조금 더 강력한 대책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 종식에다가 모든 방점을 짓고 하기에는 너무나 만약에 종식은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안 돌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사실 이 코로나19로 사망하시는 분들 중에는 만성 질환자분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네, 이번에 이제 그 어떤 연결고리를 발견했다고 하던데요. 그 이제 좀 어려운 용어라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크라운이라고 그래서 이 둥그런에다가 이렇게 이제 이 스파이크가 있어요. 네. 스파이크가 있어서 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사람 몸의 세포에 리셉터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열쇠고리처럼 이렇게 맞다가 서로 이렇게 딱딱 맞아야 돼요. 근데 원래 코로나 바이러스는 딱딱 맞지가 않는데 이 바이러스가 변이를 하면서 이른바 뮤테이션이 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가서 이 세포를 들고 여기서 이제 복제를 한단 말이죠. 그 복제를 하는데 당뇨병 환자나 그다음에 일반 이제 만성 질환, 특히 담배 피신 분들은 이 리셉터 ACE2라는 좀 어려운 말이죠. 이게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증가를 하다 보니까 더 빨리 들어와서 복제가 더 빨리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사람 몸에는 훨씬 더 바이러스 증식이 많아지고 당뇨나 기저질환이나 다른 문제가 있는 거 이런 분들은 이제 몸의 바이러스가 활성화가 더 다른 사람보다 빨리 되기 때문에 네. 안타깝게 돌아다닐 확률도 많고 실제로 지금 80대 이상의 사망률이 25% 정도 된다. 우리나라 전체 사망률은 2.5% 정도 되는데 그분들은 연세도 많지만 대부분 기저질환이 많기 때문에 네. 돌아가신 분들의 상당수는 기존에 몸이 안 좋았던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게 영구적으로 입증이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기저질환 그런 분들이 있는 분들은 더 훨씬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또 코로나19 때문에 얼마 전까지 등교 문제, 뭐 개학 문제 논란이 됐었는데 지금은 등록금 반환 문제 좀 들고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도 이제 계속 이번 학기 학생들 다 이렇게 영상으로만 하신 것 같은데 이 등록금 반환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하고 조금 얘기를 나눠보신. 직접적으로 나눈 적은 없는데요. 그러니까 네. 신입생 같은 경우는 학교를 와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답답하죠.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뭐 원격 강의를 해도 강의라 그러지만 수업의 질은 아무래도 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 학생들의 어떤 불만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교수 입장에서 이 얘기를 하기엔 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어떤 재정적 측면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각 학교마다 처해 있는 상황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 계명대 같은 경우는 이제 교직원이 기금을 모아가지고 학생들에게 이제 경력금 지급 같은 것도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이 학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일률적으로 뭐 교육부가 해라, 뭐 반환해라, 뭐 이렇게 할 성질의 것은 아니고 학교와 이 학생회 차원에서 소통을 많이 해서 좀 지혜로운 그런 어떤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뭐 3차 추경에서 등록금 반환 뭐 이런 게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조금 불가능하지 저는 않을까? 그거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학생한테 이 세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대학생이 아닌 사람은 그 혜택에서 제외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얘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끝나지 않는 코로나19가 불러온 이 등록금 환불 논란까지 짚어봤습니다. 박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